반갑습니다. 12월 12일 시커노미 타임즈입니다. 이런 시국에 또 하필이면 12월 12일이네요.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정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 가지 방면에서.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부동산 정책이 유지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있을 것인데 혹시 정권이 교체된다면 새롭게 도입될 정책도 있을 것이고요. 조금 전에 대통령 담화도 있긴 했는데 우선 저희가 아직 많은 게 결정되지 않은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정황상 현 정부의 정책을 좀 되짚어보고 지난 대선 때는 야당에서 어떤 공약들을 내놨었는지 한번 리마인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정부의 성격을 규정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들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양도세 중과 유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년 5월에 발표가 됐고 소득세 법에서는 중과라는 규정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시행령을 가지고 시행령에서 유예한다라는 조문을 만들어 놓고 1년 계속 연장해오는 형태로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이게 좀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한다면은 원래는 이제 법에서 없었으면 다시 법에 조문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하는 절차들이 필요하겠지만 지금은 시행령으로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행정부에서 이 유예 규정만 없애버리면 양도세 중과는 즉시 부활하게 됩니다. 정부의 성격을 규정하는 정책 중에 좀 손댈 수 있을 만한 보이는 것이 이제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지금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 폐지된 게 아닙니다. 분양가 상한제 자체는 존재하는데 지정된 지역들이 없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는 없애지는 못했고 산정 기준,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 상한을 하는 이 상한되는 가격에, 상한 가격의 산정 기준을 조금 바꾼 게 있는데 이게 엄청나게 그 큰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정도의 한식은 아니고 다만 이번에 우리가 상한제를 많이 느끼지 못하는 이유 자체가 규제 지역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상한제 자체가 투기과열지구에서도 동단위로 지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투기과열지구가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구밖에 없죠. 서울에서 4개 구만 있습니다. 22년 6월 30일에 대구 수성구 투기과열지구 해제한 걸 시작으로 짧은 기간에 한 6개월 새에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을 규제를 해제했어요. 그러다가 22년 11월 기준으로 서울, 분당, 수정 그리고 과천 이런 정도만 규제 지역으로 남아 있었고 서울조차도 23년 1월 들어서는 투기과열지구 대부분 해제됐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도 다 해제됐어요. 그러니까 상한제가 법에 존재하지만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게 이제 이런 시기죠. 공공택지에선 여전히 분양가 상한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시 또 강력하게 작동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안전진단 기준 개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8년도 3월이었나요? 지난 정부 때 그때 좀 강화했던 거를 이번 정부 들어서 22년 12월에 왼쪽에 보시는 이미지대로 좀 고쳤는데 일단은 안전진단의 통과 기준 자체를 항목별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지난 정부에서는 이제 얼마나 튼튼하냐를 따지는 가중치가 굉장히 높았다면 이번에는 그걸 좀 줄이고 삶에 있어서의 불편함 같은 것들도 많이 봐주는 그런 식으로 좀 조정이 됐었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게 안전진단이 A, B, C, D, E가 있습니다. A, B, C, D, E가 있는데 그 중에서 D를 받으면은 조건부로 두 가지로 보죠. 근데 이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가 굉장히 좀 줄어들고 그냥 아예 재건축을 해버려라 라는 게 점수가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재건축으로 갈 수 있는 게 쉬워진 거고요. 조건부 재건축으로 가면 거기서 이제 또 정밀안전진단 받아가지고 되니 안 되니가 많이 갈라지죠. 새로운 그러니까 직전의 규정으로는 조건부 재건축에서 통과하지 못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만 근데 이것들이 다 엎어질 거냐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한번 쭉 보시죠 같이.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새롭게 만들었던 정책들은 어떤 게 있느냐. 윤석열 정부의 시그니처 정책들 혹시 정권이 교체될 경우에 없어질 수도 있는 정책들이죠. 왜냐하면 항상 그래왔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MB 정부 보금자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뉴스테이 문재인 정부 신혼희망 타운 다 지금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죠. 조금 이름이 바뀌거나 했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뭐가 있었냐면은 1번 뉴홈이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없던 걸 새로운 걸 만든 건 아니고 그 지난 정부의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에 폐지되면서 뉴홈의 하나의 유형으로 묶어버렸고 뉴홈은 기존에 있던 공공분양의 여러 가지 형태를 이름만 하나로 모으고 사실은 또 그 안에서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분양 전환형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신혼희망타운 같은 그런 형태도 있고 또 일반적인 공공분양도 있고 좀 갈라졌는데
있는데 이름만 바뀌었지 사실은 세부적인 유형들 자체에서 아주 크게 손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특공의 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설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요것들이 또 다시 바뀌어 갈 수 있겠죠. 근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다음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기존에 브랜딩 됐던 지금 야권 후보에서 브랜딩 됐던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그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시나리오가 정권 교체로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뉴홈은 정책 손질이 불가피한 유형 중에 하나다. 그리고 신생아 특례 대출, 이번 정부 초기에 보금자리 대출, 얼마 전부터는 신생아 특례 대출, 이 두 가지가 정책 대출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었는데 사실 공격당하기도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은 가계부채 관리의 미명 하에서 좀 건드려보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지금도 사실 손대고 있죠, 디딤돌 대출. 그리고 새 정부도 어차피 정책 대출을 내놔야 될 거거든요. 이제 서민 주거 안정의 일환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 정부만의 또 다른 뭔가를 만들어낸다면은 신생아 특례 대출 같은 것들 조금씩 손볼 수는 있겠죠. 다만 이 대출 자체가 굉장히 긴 기간을 약속한 대출이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언제까지 아이를 낳았으면은 우대금리 그리고 특례 기간을 적용해주고 아이를 더 낳으면 계속 뭐 5년씩 연장해주겠다. 이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미 혜택을 받으시던 분들 것을 빼앗는 게 좀 약간 예민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바로 없앤다 그렇게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름이 바뀐다든지 뭔가 손볼 가능성이 있는 대책으로 보입니다. 공시가 현실화 목표 또한 지난 정부의 시그니처를 없앤 이번 정부의 시그니처죠. 공시가 현실화 목표 폐지. 얼마 전에 좀 발표가 또 한번 났었습니다만 이게 뭐 대선 때부터 사실 계속 나왔던 얘기고요. 원래는 공시가격과 시세의 그 괴리가 크니까 공시가격을 시세의 한 90%만큼 쫓아가도록, 시세가 이만큼이면 공시가격이 지금은 뭐 예전엔 한 이 정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많이 쫓아갈 수 있게끔 최대 90% 정도까지 시세에 수렴하도록 점진적으로 2030년도까지 점진적으로 그 현실화율로 올라가는 게 문재인 정부 때의 목표였는데 이거를 이제 그 폐지를 기치로 걸었었고 재작년부터 사실은 우리가 도입 전에 2020년도에 현실화 목표, 그러니까 69%의 기존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적용을 해왔었죠. 사실 아직도 법은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공시법을 바꾸지는 못했고 그냥 일시적인 조치로 해마다 아까 양도세 중과처럼 20년도 걸 가지고 20년도의 현실화율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고 있어요. 시세 변동은 반영하되 현실화율 자체는 예전에 20년도 걸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 아니냐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제 폐지가 목표였지만 이번 정부에서 그냥 법을 일부 고치고 만 것들, 재건축 초과의 관수제라든지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폐지에 아예 그냥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결국에는 없애려고 하더라도 국회 구성상 지금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 보니까 어제 상속세 개정 같은 경우에도 통과가 안 됐죠. 저희가 2025년 부동산 트렌드로 한번 정리해서 다뤘던 것 중에 첫 번째가 상속세, 증여세 개편이었는데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엎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들, 우선 이번 정부가 하려던 것들, 이게 제일 큰 문제인데요. 사실은 처음에 발표할 때도 다소 허황됐다는 평가를 받은 GTX, 그러니까 ABC 노선을 기존보다 좀 위아래로 뭐 늘리는 것도, 이것들은 뭐 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선을 활용하는 것이고 지자체 간 협의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은 요만큼은 기존에 이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로 예타가 진행되고 있었고 나중에 요렇게를 우리가 더 만들겠다, 최장 원주까지 가겠다를 이제 정부가 그 민생 토론회를 통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통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런 큰 사업이 진행되려면은 나라에서 5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것에 먼저 등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사실 정부의 목표는 올해 안에, 원래 내년이 주기인데 올해 안에 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뭐 상황상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 뭐 장관들도, 그쵸? 물론 국토부 장관은 계시지만 다른 부처 장관님들도 안 계시고 이럴 정도로 지금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정상적으로 수립하기가 어렵겠죠. 그렇다면은 등재되지 않은 상태로 만약에 정권이 바뀌거나 한다면은 DEF에 대한 이제 추진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뭐 예타를 진행 중인 것도 아니고요. 특히 EF 같은 경우에는 D는 뭐 물론 부분적으로 서부권 광역 급행철도가 예타를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특례법은 사실상은 정부 안으로 발의된 상태로 남아 있는데 좀 파격적이긴 했죠. 뭐 여러 가지 그 사업 절차를 합치고 뭐 기본계획 수립이나 정비계획 수립,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합치고, 그리고 뭐 용적률 좀 더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특례법 자체에 대한 노선이 아예 다를 수 있겠죠. 정비 사업을 이제 풀어나가는
들어가는 거에 대한 한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8월 8일에 발표로 들었던 내용과는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이게 아직 지구 지정이 안 되긴 했어요. 이번 정부 들어서 발표했던 택지들 중에서 지구 지정이 되는 것도 있고 돼가지고 고시까지 이루어진 것도 있는데 11월에 발표한 서리풀지구 등은 아직 지구 지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이제 택지 개발은 정권에 상관없이 뭐 쭉 가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발표한 3기 신도시가 이번 정권에도 이뤄지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굉장히 긴 기간을 봐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당장 뭐 이게 그린벨트 해제가 엎어질 거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강하게 추진하고 가느냐 아니냐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금자리 지구 때 봤잖아요. 광명, 시흥 풀고 묶었다가 풀고, 그리고 하남, 간북지구 묶었다가 풀고, 그런 것들 다 봐왔잖아요. 뭐 지자체 협의까지 다 끝난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다. 특히 이제 만약에 정권이 바뀌게 되고 새 정부가 뭐 지역균형 개발에 대한 방침이 조금 다르다면은 서울로 이렇게 집중화시키는 정책들을 좀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B님, 디노선 8당은 왜 끼는 거지? 뭐 원주도 있는데 8당이 요 D 사실은 잘 보면은 밑에는 좀 기존 거 같이 가는 것도 있고요. 이 F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기존선 활용할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많긴 합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이제 플랫폼 공사도 해야 되고 그 접속 구간도 공사도 해야 되고 신호 체계도 맞춰야 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거긴 합니다만, 기존선 활용 노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노선도로만 이렇게 보면은 와 이게 뭐 원주까지 갈 수 있네, 팔당까지 갈 수 있네, 춘천까지 갈 수 있네 라고 하겠지만 결국 GTX가 다니면서 다른 노선들은 운행에 지장을 받습니다. 우리가 GTX-A가 만약에 지금보다 편성이 늘어날 경우에는 SRT가 피해를 받겠죠. 왜냐하면 같은 선로를 쓰니까. 그래서 뭐 이제 많이 몰리는 구간들은 뭐 복선, 복복선, 복복복선 그런 걸 만드는 게 그런 이유죠. 참고로 지금 그 1호선 한강대교 구간이 1호선이 왜 한강대교 건너갈 때 이제 철교가 되게 많잖아요. 그게 아마 철교가 4개 정도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복복선이죠. 그 한강대교에 있는 철교가. 복선이라는 건 왕복을 한 세트로 봤을 때 복선이고, 복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하나 이제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가정이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지금의 전국에서, 지금의 상황에서, 물론 조금 전에 대통령 담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지금 전국에서 다음 집권할 가능성이 높은 당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정권 교체의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그 당의 현실적인 대권 주자 계산해보면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재명 대표의 청운이 이뤄지는 시나리오로 가게 된다면은 지난 대선 때는 그럼 이분이 어떤 정책들을 준비했었는지, 저 당이 어떤 정책들을 꺼내놨었는지 조금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이게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다는 것도 아니지만 기본적인 좀 스탠스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2년 전에 자료를 중앙선관위에서 좀 찾아가지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청년 정책, 그러니까 이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지만 청년 정책에 들어간 게 있고 부동산 정책에 들어갔던 게 있는데, 청년 정책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뭐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의 30%를 청년에 우선 배정한다. 요건 또 뭐 이제 역차별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부분이긴 한데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좀 파격적일 수도 있는 부분일 테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지금의 신혼부부들이나 뭐 아이 낳는 분들에게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저출생 대책들과도 결은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문제는 청년용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조그만 집들만 이제 더 많이 지어가지고 공급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뭐 주거사다리의 일환이긴 합니다만은 그 집에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최소 5구 정도는 되는 이제 면적대로, 초소형이 아니라 그런 면적대로 청년을 위한 주택을 많이 공급해야 저출생 같은 데 도움이 되지, 그냥 너무 초소형만 공급하면 사실 1인 가구만 더 늘려가는 이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아마 이 부분인데요. 용산공원 일대 10만 가구 전량 청년 기본주택 공급. 그러니까 용산공원에
청년주택 10만 가구 요 공약이 있었어요. 지난 대선 때. 참고로 이제 기본주택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때 만들었던 그 주택 브랜드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뉴홈에서 설명드리면서 이 정책 브랜드가 바뀔 수 있다. 똑같은 내용이더라도 이름이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게 경기도에서 이미 기본주택이라는 걸 해보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지금 상태의 시나리오로 이렇게 해서 진행된다면은 이런 형태로 좀 이름 바꿔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서울시의 장기전세 같은 겁니다. 서울시의 시프트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저는 대권용 정책 브랜딩의 느낌도 좀 받고 그래서 그 기사도 쓰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프트를 우리가 오세훈 아파트라고 했었는데 기본주택은 뭐 이재명 아파트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구세입자님 도생도 이제 면적 크게 지을 수 있어서 정책도 달라질 겁니다. 예,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셨네요. AA님 용산공원에 왜 청년주택이 있어야 하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저기서 나온 건데 한참 집값이 엄청나게 오르던 시절에 서울에 가장 충격적으로 많은 물량을 핵심적인 입지에 공급할 수 있는 곳이 무엇이냐 어디냐라고 했을 때 그냥 농담처럼 나오는 얘기가 용산공원에 뭐 한 50만 가구 때려박으면 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게 실제로 정책 공략집에 이제 담겨버린 게 됐던 거죠. 밑에 부동산 정책에서도 청년 관련된 건 이제 비슷한 맥락인데 뭐 전국에 뭐 300만 가구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총량적인 부분은 사실은 약간의 뻥카도 다들 있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연끌해서 숫자 만드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진 않고 그중에서 중요한 게 300만 가구 중에 기본주택 140만 가구라고 하잖아요. 아까 기본주택이 서울시의 장기전세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장기전세 외에도 뭐 건물 분양형, 지분 적립형, 뭐 누구나형, 이익공유형이라고 밑에 써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뭐 SH에서 하는 토지 임대부 분양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분 적립주택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완전 새로운 유형은 아니에요. 공공주택인데 새로운 유형은 아니고 이름이 바뀌는 거다. 택가리를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뭐 공공택지를 원가에 공급하고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분양 원가 공개해서 반가 아파트 만들겠다. 요거는 사실 분양 원가 공개는 SH에서 김원동 사장님 계시는 동안에 굉장히 이거 뭐 열심히 역점적으로 하셨었죠. 원가 공개 같은 것들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싶고요. 분양가 상한제는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번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되도록이면은 좀 쓰지 않는 형태로 가려는 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될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더 강력하게 작동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물론 공공택지는 지금도 상한제 적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 부분을 보면은 사실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전향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지난 대선의 공약을 좀 제대로 안 살펴보셨던 분들이라면 놀랄 수는 있어요. 왜냐면 지난 대선 때는 저희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당선자였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당선 직후에 좀 되짚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당시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패장이었기 때문에 그 정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게 다루지 않았는데 지금 다시 들춰보니까 약간 저는 놀라운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신속협의제 도입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뭐 인허가를 단축할 수 있는 지금의 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같은 거죠. 물론 글자 5개 이렇게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는 좀 어렵지만 그냥 단어에서 풍기는 게 인허가 이제 뭐 통합이나 단축 같은 그런 게 아닐까 좀 추측이 되고요. 그리고 4종 주거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1, 2, 3종이 3종일 때 300%로 주거지 기준으로 300%로 끝나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깎아가지고 뭐 성남도 마찬가지고 250으로 내리고 나머지 50을 인센티브로 운영하는데 4종 주거지 500%면은 사실 지금 준주거가 500이거든요. 3종이 3종 300에서 더 높이려면 준주거로 일부 상향을 해야 되고 준주거일 때 500을 받으면서 뭐 상업지나 업무시설 같은 거 넣고 하는 건데 그냥 주거지에서 생으로 500을 주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요건 약간 새로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개선돼 있지만 지난 대선 기준으로는 안전진단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무래도 당시에 정권 심판,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거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은 지금 약간 허들이 낮아진 안전진단 기준이라는 게 더 강화되진 않겠다. 왜냐하면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런 비슷한 시각을 유지한다면 물론 이제 다음 대선 때 대선이 뭐 조기에 이뤄지든 정상적인 시기에 이뤄지든 다음 대선 때 이게 똑같이 나오리란 보장은 없지만 참고하자면 이런 공약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뭐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재명 대표도 노후신도시특별법 1기 신도시특별법 제정하는 거에 좀 약간 공약으로 내세웠었어요. 지금 이미 통과가 됐죠. 그래서 재건축의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딜레마에 빠진 곳들이 있어요. 우리 리모델링으로 갈 거냐 아니면은 재건축으로 갈 거냐. 근데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해서 그걸 좀 풀어가게끔 하겠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지금 수평 증축은 돼 있고 수직 증축은 거의 저기가 안 돼 있죠. 조건이 맞았을 때 3계층 정도까지만 늘릴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거의 지금 사례가 하나인가 정도밖에 없고요. 리모델링의 아주 큰 난제 중에 하나가 내력벽 철거입니다. 내력벽 철거에 대한 결론이 사실상 불허인 거지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여튼 그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지금 이번 정부는 사실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건드린 게 없거든요. 저도 재건축이 이렇게 강하게 훈풍을 받고 있는데 리모델링이 살아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은 있었습니다만은 이쪽에도 약간 어느 정도 퇴로를 마련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세금적으로 보면 세부담 완화도 좀 내세웠던 게 좀 놀라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공시가격제도 개선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화율 목표가 최대 90%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들이 좀 있었고 이번 정부에서는 어쨌든 법을 고치지 못했지만 20년도 기준의 공시가 현실화율을 계속 적용하고 있잖아요. 그거랑 스탠스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은 요 정책은 그냥 기존대로 쭉 갈 수 있는 거죠. 뉴홈은 뭐 기본주택으로 이름 바뀔 수도 있겠고 특례대출은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상한제는 뭐 이제 더 강해질 수 있고요.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아까 뭐 사종주거지 용적률 500% 얘기 있었고 그리고 뭐 요런 부분들은 다 이제 아무래도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만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그게 좀 많이 반영된 공약집이었고 다음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똑같이 나온다는 보장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좀 요거는 제가 현실적으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데 이참에 바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세종시 이제 조성하면서 행정수도 옮기는 부분 뭐 결국에 뭐 위헌 판단이 나오고 해가지고 서울을 계속 수도 서울로 유지하면서 세종시가 굉장히 애매한 도시가 됐죠. 붕 떠있는 도시가 됐습니다. 웬만한 부처들 내려가 있는데 다 내려간 것도 아니고 뭐 차관들 내려가 계시지만 장관님들은 서울에 일정이 많고 또 국회도 서울에 있고 대통령도 서울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KTX만 굉장히 논한 그 과정에서 KTX 비용만 엄청나게 쓰게 된 결과를 낳게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토부분들 서울에서 만나면 거의 서울역에서 미팅 잡거든요.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세종시 출입 기자들 왔다 갔다 또 많이 하시는데 웃긴 건 또 세종시엔 KTX가 없어요. 오송역에 세우게 됐죠. 우리가 그 KTX 만들 때 오송 드리프트 하는 바람에 천안함 분기했으면 가는 건데 오송 분기를 하는 바람에 세종 쪽에 노선을 놓을 수 없게 된 그게 또 있는데 만약에 좀 정국이 많이 좀 바뀌게 되면서 정권 교체 시나리오 가게 된다면은 다음 대통령이 되시는 분이 과연 용산을 계속 대통령실로 가져갈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국방부가 있던 건물을 쓰게 되면서 또 이제 계엄이라는 이런 좀 안 좋은 타이틀을 달게 되는 상황 그런 것들이 또 있을 테고 또 용산이 대통령이 직무를 보는 곳으로서의 정통성이 뭐 청와대만큼 길게 쌓여온 건 아니거든요. 물론 청와대도 100년도 안 된 것이긴 합니다만은 청와대랑 비교하면은 용산의 역사가 사실은 없다시피 한 거죠. 그렇다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갈 것이냐. 근데 이제 너무 개방이 많이 돼 있어서 보안의 기능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요. 자세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면은 차라리 이런 타이밍이 세종으로 또 가기에는 가장 좋은 시절이 아닌가. 근데 지난 대선 공약 때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고 대통령 집무실, 제2집무실이라고 했지만 지금 뭐 집무실이 이제 없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참에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대통령 가는 김에 국회도 아예 좀 깔끔하게 가시고 행정부들 지금 뭐 광화문 앞에 정부 종합청사 있습니다만은 이참에 다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서울과 세종으로 이원화되면서 사회적인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발생한 부분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세종에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지난 대선 공약 때 요게 있었는데 그때는 뭐 이제 청와대 안 쓰게 될 줄 모르는 상황에서도 이 말이 나왔던 거죠. 근데 청와대를 지금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거의 뭐 문화의 공간이고 매일매일 무슨 행사가 있던데. 근데 또 이제 세종시 완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이런 반론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용산 국방부 청사 이렇게 개장하느라고 돈을 이만큼 썼는데 아니 여기 뭐 또 써? 가자마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 퇴임하실 때쯤에 원래 옛날엔 대통령 퇴임할 때마다 뭐 다큐멘터리 같은 게 좀 나왔어요. 새로운 대통령이 와가지고 큰 공사를 집행하기는 어렵다고 자기가 뭐 이제 계단도 공사하고 그런 걸 미리 해놓으려고 한다 뭐 그런 것들이 좀 어릴 때 인상 깊었던 그게 있는데 지금은 이제 새로 집권하는 대통령이 다시 돈을 왕창 써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이제 공사할 때 돈 가지고 얘기가 많았었죠.
꿍꿍이님 이참에 세종시 집값도 회복시켜요. 너무 떨어지고 회복을 못한. 어쨌든 세종이 좀 이게 애매한 도시가 돼버린 거를 어떻게 좀 방향을 잡아가는 식으로 가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경인루님 이번 사태 보면 국회는 서울에 있어야 할 것 같기도 어떤 말씀이신지 압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저지했던 게 결국에는 국회 앞에 모이는 시민들의 힘이었고 그 시민들이 가장 많이 결집할 수 있는 장소가 결국은 이제 서울이기 때문에 이제 수도 서울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저희가 그 50만 돌파 감사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이 설문에 참여하시면은 저희가 1월에 추첨을 통해서 추첨도 이제 방송으로 발표해 드릴 겁니다. 1등 건조기, 2등 로봇 청소기, 아차상은 건조대, 아차차상은 수동 청소기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